네. 다음으로 우리 교재 23페이지에 있는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 레버리지 이제 지렛대 효과는요. 이제 의의를 보시면요. 타인 자본 이제 대출을 활용해서 이제 투자함으로써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 즉 내 돈을 이제 지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분, 자기 자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동일하게 쓰이는데 어쨌든 내 돈만 갖고 투자하는 것보다 남의 돈을 끌어서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중요한 전제는 이게 플러스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의 레버리지 효과, 즉 대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려면 그 전제 조건은 기본적으로 대출 금리가 자본 수익률보다 낮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싼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면 수익률을 더 크게 올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본 수익률보다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면 오히려 이제 손실이 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계산하는지 한번 보시면요. 일단 여기서 총 자본 수익률이라고 나오죠. 뭐 또는 종합 자본 수익률, 종합 환원율, 뭐 이렇게 똑같은 거를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명칭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뭐 투자론이나 뭐 감정평가론이나 금융론 공부를 할 때 사실 어려운 점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인데 이렇게도 썼다 저렇게도 썼다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좀 처음에 그게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뭐 총 자본 수익률과 이제 종합 자본, 총 자본과 종합 자본이 같은 뜻이고요. 수익률과 환원율 뭐 이런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뒤에 이제 환원 이율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냥 수익률, 환원율 같은 뜻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총 자본, 종합 자본이라는 거는 뭐 어떤 자본들이 더해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 자본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자기 자본, 즉 내 돈과 대출을 타인 자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이 10억짜리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 내 돈을 뭐 5억 넣고 대출을 5억 받아서 10억짜리 부동산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10억짜리 부동산이 총 자본이고 총 투자 자본, 종합 자본이고 거기서 자기 자본 비율은 5억 원, 뭐 대출, 즉 타인 자본 비율은 5억 원 이렇게 이제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문제나 이런데 책에 보시면 총 투자 자본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부동산의 가격, 가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뜻이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10억짜리 부동산을 살 때 결국 10억짜리 부동산 살려면 필요한 총 자본이 10억이잖아요. 그래서 총 투자 자본이 10억인 것이고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 가치와 총 투자 자본이 같은 뜻이다. 그러면은 이제 총 투자 자본, 즉 10억짜리 부동산을 사서 이걸 통해서 얻는 수익이 얼마냐를 따진 것이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결국 가격 분의 소득, 수익, 그 비율이 수익률, 환원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총 자본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제 복잡하게 보자면 총 자본이라는 것이 지분 그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즉 대출을 이제 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보통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총 자본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의 가중 평균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이거는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총 자본 수익률은 총 투자 자본, 즉 부동산 가격분의 그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순영업 소득, 그러니까 수익, 뭐 수익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 임대료의 뭐 비용, 경비 같은 거 뺀 순수익 이런 것들의 비율이 총 자본 수익률이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계산해야 될 것이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은 이런 개념이죠. 전체 총 투자 자본이 아니라 그 중에서 대출 받고 나머지 내 돈 들어간 것은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대비해서 내호 주머니로 얼마 들어오는지를 계산한 것이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요. 총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순수익 전체 중에 일부는 내 몫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내 몫이 아니면 누구 몫이죠? 네, 은행 몫이죠. 그러니까는 순수하게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 분에 내 호주머니로, 즉 은행으로 빠져나간 돈 빼고 내 호주머니로 들어온 수익의 비율이 우리가 얘기하는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위에 본 것처럼 총 투자 자본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순영업 소득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대출 이자겠죠. 대출액 곱하기 대출 금리를 뺀 값이
지분 수익이고요. 지분 투자자 몫이고, 그러니까 지분 투자액분의 이 지분 수익을 비율로 나눈 값이 지분 수익률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 우리 사실 이제 그 대출 상환 방식 보시면 이렇게 원금을 만기에 상환하는, 즉 평상시에는 대출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만기에 상환하는 원금 만기 상환 방식이 있고, 그게 아니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처럼 평소에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나눠서 갚아 나가는 그런 방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좀 계산이 좀 복잡해지거든요. 왜냐면은 평소에 은행에 빠져나가는 돈이 이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금도 나가니까 좀 이제 복잡해질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게 뭐 중개사 시험이나 이런 거 나올 때도 그냥 원금 만기 상환 방식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원금은 나중에 한꺼번에 갚고 평상시에는 이자만 낸다. 그러면은 심플하죠. 그럼 은행에 빠져나갈 돈이 그냥 이자, 대출 원금에 대출 금리 곱해주면 이자 나가는 돈이 딱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쉽게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자율이에요. 저당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당이라는 게 우리 많이 쓰이는데, 보통 부동산으로 대출해 주는 것은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을 그냥 저당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당 대출. 결국 이 저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저당 대출, 즉 부동산으로 대출해 준 그 은행이 받아가는 이자율을 뜻합니다. 당연히 대출액분의 이자 비율이 이자율, 저당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계산을 해서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이 레버리지 효과가 플러스가 나올지 마이너스가 나올지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보면 이게 우리 이제 중개사 시험에도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플러스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저당 수익률이 가장 작고, 즉 은행의 대출 이자가 가장 낮고 총 자본 수익률이 중간이고 지분 수익률이 가장 높을 때 플러스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옵니다. 즉 레버리지 투자를 해서 더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는 저당 수익률이 가장 높고, 즉 대출 이자율이 가장 높고 총 자본 수익률이 중간, 지분 수익률이 가장 아래로 나올 때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개사 시험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막 외우시거든요. 암기를 해요. 이게 순서를 막 암기를 해서 질문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걸 굳이 암기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레버리지 효과라는 의미 자체가, 즉 플러스의 레버리지 효과, 즉 지분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의미 자체가 총 자본 수익률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받았을 때 지분 수익률이 위로 더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플러스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런 순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총 자본 수익률보다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데에는 지분 수익률이 내려가죠. 더 아래로 깔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순서가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대출 금리가 가장 높고 총 자본 수익률이 중간이고 지분 수익률이 가장 아래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이 될 때 마이너스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고, 뭐 만약에 세 가지가 모두 같다 그러면은 뭐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문제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가 주어지고 총 자본 수익률이랑 지분 수익률이랑 뭐 대출 이자율을 각각 이제 구해 보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이 플러스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올 것인지 마이너스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올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총 자본 수익률이 5%인데 대출 이자율이 3%고 지분 수익률이 7%가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플러스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죠. 그런 거는 이제 중개사 시험에서 계산 문제에도 많이 자주 나오는 거니까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효과의 예시입니다. 몇 가지 정도 예시가 있어요.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 총 투자 금액이 5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상정할 수도 있고 일반 사업을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뭐 투자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 총 투자 금액 5억을 넣어서 1년간 수익이, 뭐 순수익이 1억 원 발생하는 사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때 총 투자액 5억 중에 2억은 내 돈, 자기 자본으로 넣고 3억은 이제 빌립니다. 대출을 받는데 이자율 10%로 대출을 받아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럼 이때 과연 레버리지 효과가 플러스가 나올 것이냐, 그리고 레버리지 효과가 나올 때 얼만큼의 플러스의 효과가 나올 것이냐, 이걸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총 자본 수익률은 뭐 계산할 것도 없이 뭐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5억을 넣어서 1년에 1억이 생깁니다. 그럼 총 자본 수익률은 20%죠. 근데 이거를 레버리지, 즉 10% 이자로 대출받아서 해보니까 지분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내 지분 투자액,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2억 원이잖아요. 근데 내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1억 원 중에 은행에 이제 나가는 돈이 3억 원에 10% 이자 하니까 3천만 원이 1년에 나가죠. 그러니까 7천만 원이 순수하게 내 호주머니로 들어옵니다. 그럼 지분 수익률은 2억 원 분의 7천만 원 하면 35%예요. 그럼 뭐 우리가 뭐 아까 본 것처럼 지분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높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대출 받아서 이런 식의 투자를 해야 되겠죠. 플러스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차이는 15% 정도를 더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돈만 갖고 투자를 할 때보다, 사업을 할 때보다 대출 받아서 사업을 했더니 수익률이 15%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이 경우에는 이제 주택, 뭐 아파트를 이제 10억에 살려고 합니다. 근데 5억 원은 전세를 끼고 자기 자본 5억 원을 투자해서 이제 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갭 투자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한 것인데,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전세라는 거는 특히 무이자 타인 자본이죠. 그러니까 이자가 나가지 않는. 내가 시간이 지나도 그냥 전세금만 돌려주면 되니까, 원금만 돌려주면 되니까, 사실 레버리지 효과 중에 가장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다. 갭 투자가 그런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말 집값이 조금만 올라도 엄청나게 큰 수익률 상승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은행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10억짜리가 1년 후에 15억 원이 됐다라고 하면요. 만약에 전세를 끼지 않고 내 돈만 들여서 집을 샀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뭐 지분 수익률과 총 자본 수익률이 같겠죠. 내 돈 10억을 그대로 들여서 집을 샀는데 1년에 5억 원이 올랐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수익률은 똑같이 50%이겠죠. 근데 만약에 전세를 끼고 샀다. 지금처럼 5억 원 전세를 끼고 내 돈 5억 원 들어서 샀다. 그러면 자기 자본은 5억 원이 들어갔고 이 5억 원 통해서 1년간 번 돈은 5억 원은 순수하게 내 몫이죠. 1년간 집값이 5억 원이 올라도 이게 전세입자 몫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 몫이니까 5억 원 투자해서 5억 원을 번 것이고 그럼 지분 수익률이 100%로 올라갑니다. 뭐 상당히 이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뭐 세 번째 예시를 보시면 시세 20억 원의 아파트를 10억 원에 이제 투자를 하는데 10억 원은 내 돈 내고 저당대출 10억 원을 더해서 1년 후에 이게 25억 원이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출을 10% 이자로 대출받았다라고 하면 레버리지 효과가 어떻게 발생할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총 자본 수익률은 20억짜리가 1년에 5억 올랐으니까 25%죠. 근데 지분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내 돈은 10억 원이 들어갔죠. 그리고 1년 후에 5억 원이 시세 차익이 발생한 거죠. 근데 5억 원 중에 이제 대출 이자는 갚아야 되겠죠. 그러면 10억 원의 10% 이자 1억 원이 이자로 나가고 그러면은 내가 10억 원을 넣어서 4억 원이 내 호주머니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40% 수익률이죠. 그럼 레버리지를 통해서 지분 수익률을 15%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극단적인 것이지만 만약에 대출 금리를 25%를 대출 금리를 써서 이런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언뜻 계산해 봐도 1년 동안 5억 오른 수익 얻은 것의 전체를 이제 전체가 아니라 1년에 5억의 이제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 10억 원 대출 받았고 25% 이제 금리니까요. 2억 5천이 은행에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 10억 원 들여서 최종적으로는 2억 5천이 내 호주머니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거는 뭐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내 돈만 갖고 투자를 하나, 레버리지를 이렇게 투자하나 그냥 똔똔이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제로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없다. 뭐 0의 레버리지 효과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만약에 더 극단적으로 대출 금리가 1년에 50%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1년에 5억 원 수익 중에
전부가 대출 금리로 나갑니다. 당연히 지분 수익률은 제로가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레버리지를 통해서 지분 수익률이 마이너스 25% 하락하는, 즉 마이너스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극단적인 예시지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레버리지 효과가 플러스가 됐다가 또 마이너스가 됐다가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게 부동산 투자는 보통 변동금리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는 플러스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는 투자였습니다.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금리가 상승기에 접어들어서 변동금리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갑자기 그 레버리지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경우들이 꽤 많았거든요. 최근 몇 년간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레버리지 효과를 분석할 때는 뭐 수익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금리가 향후에도 유지가 될 것인지,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인지, 뭐 혹은 내려갈 것인지. 금리가 다행히 내려간다 그러면 레버리지 효과는 더 플러스로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금리 향방까지 잘 예측을 해야 제대로 된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레버리지 이용의 장점을 보시면요. 일단 지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부동산이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내가 적은 돈으로도 이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서울 시내에 뭐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뭐 아주 작은 뭐 건물 이런 것도 뭐 100억대 되는 뭐 건물 빌딩 꼬마 빌딩들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내 돈만 갖고 사야 된다. 그러면은 건물주 되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이제 대출 많이 받고 사시니까 내가 적은 돈 들어도 내가 건물주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뭐 일종의 장점으로 뭐 꼽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분산 투자의 개념이에요. 어차피 자기 자본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타인 자본을 끌어와서 분산 투자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이 내 돈이 20억 원이 있는데 이거를 20억 원짜리 부동산 하나를 사는데 몰빵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20억 원짜리 부동산 두 개를 또는 뭐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20억 원짜리 자산 두 개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10억 대출 받고 10억 양쪽에서 10억 대출 받으면 내가 20억짜리 갖고 하나를 사는 것보다 전혀 다른 부동산이나 투자 자산 두 가지를 사면 이게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포트폴리오 뭐 효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언뜻 잘 알듯이 분산을 하면 위험성이 낮아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그게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그렇게 위험을 분산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도 일종의 레버리지 이용의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에 뭐 한참 뭐 제주도에 이제 호텔 분양형 호텔 뭐 이런 것들이 막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분양하시는 분들 그 얘기 들어보면은 막 수익률이 환상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왜 환상적으로 나오냐면 일단은 이제 분양을 받으면 대출을 아마 연계된 은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계된 은행에서 저금리로 굉장히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짜리 뭐 분양 호텔을 이제 분양을 하는데 거기서 한 뭐 1억 5천, 뭐 1억 7천, 8천 뭐 이런 게 막 대출 연결을 해줘요. 그러면은 대출 금리라는 게 뭐 사실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는 높겠지만 그래도 뭐 터무니없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 금리들이.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산한 것처럼 대출 금리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총자본 수익률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총자본 수익률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2억짜리 분양 호텔을 내가 분양을 받으면 월세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월세를 한 2년간 뭐 200만 원씩, 뭐 300만 원씩 이렇게 그 임대가 안 나가면 그 회사에서 책임지겠다라고 이제 책임 분양을 하거든요. 임대료를 책임지는 식으로 분양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광고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금리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회사가 2년 3년간 월세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이렇게 계산을 해서 광고를 해요. 우리 지금 뭐 총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 이렇게 보고 이제 계산을 했지만 지분 수익률 하는 방식처럼 내 돈이 한 2, 3천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회사가 월세 수익을 보장을 해주고 이제 높은 금액으로 보장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애초에 대출까지 연계해서 낮은 금리로 대출까지 연계해서
이제 이자 나가는 금액까지 딱 확정이 돼 있죠. 그러면은 지분 수익률이 보통 뭐 몇십 프로를 넘어서 뭐 몇백 프로까지도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 그 분양 광고를 그런 식으로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딱 이제 혹하고 투자를 많이 하신 케이스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특히 제주도나 이런 쪽에 한참 붐이 일었을 때 이런 식의 분양형 호텔, 분양 광고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결과가 안 좋았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그 회사가 일단 확정 월세를 책임진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 회사 자체가 그 2년 3년을 갈지가 불확실하잖아요. 회사 자체가 망할 수도 있고 또는 뭐 회사가 안 망하더라도 그거를 그 확정 보장 기간이 있으니까 그럼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떡할 거냐 그런 문제도 있죠. 그래서 사실 뭐 그냥 광고만 보면 되게 수익률이 굉장히 혹할 정도로 높아요. 그리고 그 광고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지금 우리가 얘기한 딱 지분 수익률 계산 방식이에요. 딱 지분 수익률을 딱 보여주면서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오니까 투자를 하시오 해서 이제 투자를 많이 받았었던 거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서울이나 뭐 경기도권에 뭐 빌라, 뭐 전세 갭 투자 이것도 굉장히 그 조직적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업체에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딱 이런 수익률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산한 이 수익률을 분양 광고할 때 다 보여줘요. 그러면 되게 높은 수익률을 딱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양할 때 굉장히 효과가 크다라고 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막 자세하게 공부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만 보면 그냥 이거 정말 괜찮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이제 생각을 못하고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 생활형 숙박시설 뭐 이런 거나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도 다 이런 식으로 분양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때 잘 분양이 됐었는데 지금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헤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현금의 소유자에게는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화폐의 실질 구매력을 상실하는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위험을 회피하려면 실물 자산을 소유해야 되는데 뭐 대표적인 것이 금이나 이제 부동산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표가 나오는데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상승할 때 이제 각 경제 주체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현금을 소유한 사람은 당연히 불리하죠. 물가가 상승하는데 현금을 소유한 사람은 당연히 불리할 것이고 실물 자산을 소유한 사람은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이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도 이게 달라집니다. 여기 이제 보시듯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유리해요. 왜 유리하냐면 내가 갚을 원금과 이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명목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의 채무 상환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재정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채가 미국 지금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거를 이자 갚는 것도 힘든데 이건 그럼 원금은 언제 갚냐?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나? 지금도 뭐 기하급수적으로 빚이 늘어나고 뭐 이자 갚고 하다가 지금 뭐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나라가 지금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국가 부채가 외국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사실 뭐 안정권이 아니죠. 그래서 국가 부채가 굉장히 뭐 미국뿐만 아니라 나라마다 이제 문제인데 그러면은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의 부채는 국가가 채무자잖아요. 그럼 국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사실 가장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면 국가가 채무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훨씬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약간 음모론 같은 얘기지만 지금 나라마다 경쟁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을 유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 채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도해서 이제 채무 부담을 계속 경감시키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반대로 채권자는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인플레이션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5% 이자율로 1년간 빌려줬어요. 근데 1년 동안 물가가 10%가 올랐다. 그러면은 사실상 나는 마이너스 5%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그 큰 리스크죠. 그래서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통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요구 수익률이라든지 투자할 때 요구 수익률이나 대출 이자율을 산정할 때 인플레이션율, 물가 상승률만큼을 이제 반영을 해서 더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예상된 인플레이션율은 더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리스크를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변동금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변동금리가 유리한 것이고 대출을 해줄 때 그럼 반대로 대출 받는 우리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고정금리가 더 유리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고정금리가 은행 입장에서는 불리하고 대출 받는 입장에서는 더 좀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고정금리를 변동금리의 금리보다 조금 높게 설정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죠.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결정 시 고려사항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안전성, 황금성, 수익성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 모든 투자 자산은 이제 세 가지를 비교를 해서 투자를 할지 말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주식, 예금 뭐 이렇게 뭐 채권 이런 걸 비교를 해보면 이제 좀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부동산은 다른 것에 비해 이제 안전성이 높고 대신에 부동산의 단점은 환금성이 낮은 거죠. 쉽게 이제 환가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주식은 뭐 수익성이 높지만 뭐 안전성이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러면 예금은 안전성이 뭐 당연히 뭐 은행 예금 같은 거 안전성이 높죠. 그리고 환금성도 높지만 수익성이 낮다라고 평가됩니다. 근데 이거는 전통적인 생각이고 지금 요즘처럼 인플레이션이 많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은행 예금이 안전성이 높다라고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은행의 예금에서 안전성이 높다라는 것은 원금은 어쨌든 돌려준다라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근데 원금만 돌려준다라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원금의 가치가 지금 떨어지는데 원금만 나중에 명목금액만 1년 후, 2년 후에 돌려준다고 해서 이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은행 예금도 과연 이제 이게 안전한 것인가라는 좀 그런 의문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투자 시 고려 사항 보시면 그냥 우리가 뭐 당연히 그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고요. 우리가 부동산학과에서 다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당연히 시장을 분석해서 지금이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권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즉 경제성 분석뿐만이 아니라 권리 분석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은 환금성이 약하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투자 시점부터 황금성을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뭐 서울의 뭐 중소형 아파트 뭐 이런 뭐 30평대 아파트 이런 것들이 황금성이 그냥 높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돈으로 바꾸고자 할 때 언제든 쉽게 빠르게 내 돈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 그런 부동산이 있고 또 황금성이 떨어지는 좀 무거운 부동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뭐 내가 좀 무겁지만 내가 오래 뭐 들고 간다라고 하면 좀 황금성이 떨어지더라도 좀 가치를 좀 높게 찾을 수 있는 뭐 개발 지역의 토지라든지 뭐 이런 걸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나중에 급하게 이제 돈으로 이제 출구 전략이나 이제 돈으로 빠르게 환금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뭐 중소형 아파트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나머지도 그냥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분석을 하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투자 시기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보유 기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3년을 보유할지 5년을 보유할지 10년을 보유할지가 정해져야 그에 따라서 그 수익률을 수치화할 수가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2배, 3배, 뭐 100%, 1000% 올랐다고 해도
이게 1년 동안 오른 것과 10년 동안 오른 것이 연간 수익률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 기간, 보유 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없고,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없으면 다른 투자 대상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수치화해서 이걸 비교를 통해서 이게 수익률이 더 높고 위험률이 낮으니까 이게 더 좋은 투자 대상이다, 뭐 이런 걸 비교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수치화할 수 없으면 그냥 감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보유 기간, 실제로 이걸 뭐 그때 팔지 안 팔지는 후차적인 문제라도 일단 투자 시점에 이걸 언제까지 보유하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얼마에 팔 수 있는지까지 이제 세팅이 되어야 그에 따라서 이제 투자에 대한 판단,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현재 얼마에 살 수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레버리지를 얼마나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대출금리가 얼마일지, 이런 것들이 세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이 들어가야 우리가 나중에 이걸 투자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수익을 얼마 창출할 수 있는지, 뭐 소득이득, 자본이득 이런 것들이 얼마 발생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이때 수익은 지금 현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장래, 미래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시점의 가치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할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할인.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 비교했을 때 현재 가치,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100원과 똑같이 미래의 100원을 비교하면 현재 100원이 훨씬 더 큰 가치다라고 했어요. 뭐 당연하죠. 현재의 가치가 1년 후, 2년 후의 가치보다는 당연히 더 높은 가치다. 명목 금액은 같다 하더라도. 그럼 이 얘기는 현재의 100원은 1년 후, 예를 들어 1년이라고 보면요. 1년 후에 미래의 가치로 바꾼다라면 이게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명목 금액이? 늘어나야죠. 그러니까 근데 늘어납니다. 이걸 할증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늘어날지는 이자율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10%다. 그러면 현재의 100원이 1년 후에는 110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자율이 10%일 때 현재의 100원과 1년 후에 110원이 같은 값이다라는 뜻이에요. 가치가 같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미래로 가면 늘어나죠. 그럼 반대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주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걸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인율 얘기를 하는데, 할인율도 결국 이자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자율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도 이자율이 결정하고 줄어드는 것도 이자율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할인이 얼마나 될 것인지도 할인율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할인율이 높다라는 것은 할인이 더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할인율이 낮다라는 것은 할인이 그만큼 덜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금액이 적다라는 뜻을 이제 할인율이 낮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할인율, 이자율, 뭐 수익률 다 공통적으로 뭐로 구성된다고 했죠? 첫 번째 무위험 수익률과 위험 프리미엄, 위험 할증률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인플레이션율, 물가 상승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위험을 생각해 보면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자율이나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을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해주는데 상대방이 잘 못 갚을 것 같다, 위험성이 높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대출 금리를, 요구 수익률을 더 높게 요구를 하죠. 왜냐하면 위험 할증률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요. 근데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을 적용할 때도 이 위험 프리미엄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위험이 높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할인이 더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돈을
회사에 어떤 기업에 돈을 빌려줍니다. 이걸 회사채라고 하죠. 우리가 나라에 돈을 빌려줄 때는 국채 투자를 한다고 하고, 기업, 회사에 돈 빌려줄 때는 회사채를 산다, 뭐 회사채에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회사채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와 뭐 그렇지 않고 이제 최근에 생긴 신생 코스닥의 어떤 기업,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돈을 빌려줘서 똑같이 1년 후에 100만 원을 원금과 이자로 돌려받는 이런 채권이에요. 삼성전자에도 1년 후에 돈 빌려주고 100만 원을 받고, 지금 현재 시점부터 1년 후죠. 1년 후에 삼성전자에 돈 빌려줘도 100만 원을 받고, 코스닥 기업에 돈을 빌려줘도 또 100만 원을 받는 그런 똑같은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명목 금액은 똑같지만 이 채권의 현재 시점의 실질 가치도 같을까요? 다르겠죠. 뭐가 더 높을까요? 당연히 삼성전자에 돈 빌려주는 채권의 가치가 높겠죠. 높겠죠. 코스닥 기업에 돈 빌려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돈 빌려주고 1년에 100만 원 받는 그 채권의 가치는 뭐 예를 들어서 한 95만 원. 너무 높은가? 그럼 90만 원. 9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코스닥 기업에 그 돈 빌려주고 1년 후에 1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이 채권은 뭐 80만 원이나 70만 원 정도로 굉장히 채권의 가치가 낮아질 거예요. 이게 이제 상식적이죠. 이게 상식적이다. 근데 이게 왜 낮아지냐? 이게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1년에 100만 원, 원금과 이자, 현금 100만 원을 받는 채권의 현재 가치로 바꿨을 때 이게 할인율에 따라서 할인의 폭이 결정이 되잖아요. 분명히 이것도 줄어들긴 줄어들어요. 시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안전해도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얼마만큼 줄어들 것인지를 이제 할인율이 결정하는데, 삼성전자에 받을 돈은 위험이 낮잖아요. 그래서 위험 할증률, 위험 프리미엄도 낮게 적용이 되고, 그럼 할인율도 낮게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할인의 폭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줄어들어도 적게 줄어든다라는 뜻이에요. 반면 이런 신생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 후에 100만 원, 똑같이 100만 원이라는 채권,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인데 그 채권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했을 때 많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위험이 크고, 뭐 삼성전자보다 망할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 위험이 큰 만큼 할인율도 높아지고,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할인이 그만큼 크게 많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할인율이야 뭐 위험이 어느 정도 차이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삼성전자 채권이 90만 원인 것과 코스닥 기업의 채권이 70만 원, 뭐 80만 원인 것이 시장에서는 이제 같이 이제 대체 경쟁 가능한 투자 자산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이 코스닥 기업에 100만 원 빌려준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삼성전자랑 똑같이 90만 원 채권의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도 이걸 안 사겠죠. 당연히 위험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자율, 즉 미래로 늘어나는 돈뿐만이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로 땡겨오는 거에도 똑같이 이제 이자율, 할인율이 적용이 됐고, 그것은 이제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해서 위험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지고 할인의 폭이 커진다. 즉 현재 시점의 가치가 줄어들고, 반면 위험이 낮을수록 할인율도 낮아지고, 지금 뭐라고 그랬죠? 받으려야겠나? 하여튼 위험이 높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지고 할인이 커져서 현재 시점의 가치는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위험이 낮을수록 할인율도 낮아져서 이제 할인의 폭이 작아져서 현재 시점의 가치는 높아지겠죠. 네. 제가 제 얘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헷갈리는데, 하여튼 예, 무슨 말씀인지 예, 이해하시겠죠? 네. 네네네. 그러면 저희가 채권을 매입한다는 건 네네네.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준다는 네네네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얘기할 때 네. 좀 등급이 안 좋은, 신용 등급이 안 좋은 회사는 네. 7% 네네네. 이렇게 금리를 얘기해요. 네네네. 그러면 그 말하는 금리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할인율이
그렇죠. 할인율 또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금리는 내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미래에 받을 돈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바꾼 것이고, 그러니까 그 채권의 현재 가치가 얼마일지 계산할 때는 이 할인율의 개념이 들어가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내가 지금 100원을 빌려주는데 이 회사에 얼마를 돌려받을 것인지, 즉 미래 시점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좀 위험하다. 그러면 당연히 뭐 10%, 20% 이렇게 높은 금리를 요구하겠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은 100원을 넣었을 때 미래 시점의 가치는 110원이나 120원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전한 회사다. 그러면은 수익률, 이자율이 한 5%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100원을 넣었을 때 미래 가치는 한 105원 정도 돌려받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수익률의 개념은 할증, 즉 내가 돈을 넣었을 때 미래에 얼마로 바뀔지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것도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도 결국 그 위험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미래에 받을 돈이 정해졌을 때 그 돈을 현재 시점을 바꿨을 때 이 채권의 가치가,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개념이고, 그걸 할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복잡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그 이자율의 개념과 여기서 말하는 할인율의 개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7% 뭐 수익률 받는 채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채권 나중에 그 원리금 받을 그 금액을 현재 시점 7%로 할인해서 현재 시점으로 바꾸면 그 채권의 현재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교수님, 지난 시간에 교수님 강의에서 네. 채권은 금리가 낮아질수록 네. 위에 네네네. 예, 수익률은 네. 고정이기 때문에 네네네. 투자 가치가 높다. 네네네. 그거를 강의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이거를 보면 네. 채권을 제가 7%로 매입을 했어요. 네네네. 그러면 금리가 앞으로 지금 시점에 보면 네. 금리가 낮아질 예상이잖아요. 네네네. 예정이 그렇게 네네네. 되잖아요. 네. 그러면 채권의 수익이 좋아진다는 뜻으로 생각해도 되나요? 아, 채권의 수익이 좋아지지는 않고요. 왜냐면은 7%로 원래 계약을 했으면 7% 금리를 그냥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저번에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 주셨듯이 이제 지난번에 질문이 이거셨었잖아요. 지금 그 자산의 가치를 구할 때 자산의 가치는 그 가치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을 환원이율, 뭐 수익률로 나눈 값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수익률이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질문 주신 게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 자산으로 나오는 수익도 늘어난다는 뜻인데 왜 이게 자산 가치가 떨어지냐 이렇게 질문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말하는 수익률이라는 거는 해당 자산의 수익이 아니라 시장 수익률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이 오르면 들고 있는 해당 자산의 가치는, 왜냐하면 순수익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고, 비슷한 얘기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많이 질문하시는 게 채권의 가격은 채권 금리 분의 순수익이거든요. 원리금 돌려받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시장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인데, 대부분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더 많이 받는 건데 왜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리라는 게 이 해당 채권의 금리나 이자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금리를 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7% 금리로 이자를 받고 있는 채권이 있어요. 나는 그냥 죽으나 사나 그냥 7% 정해진 1년에 7%씩 이자를 받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시장 금리가 뭐 10%로 올랐다, 10%로 뛰었다라고 하면, 시장 금리가 10%로 뛰었다 하더라도 내 채권은 여전히 7%씩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근데 시장 금리가 10%로 뛰면 뭐가 문제냐면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이 7% 정도의 만족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권의 가격이, 그래서 내가 받는 수익은 어쨌든 채권은 원금 이자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시장 금리가 뛰든 안 뛰든 받는 돈은 이제 고정이 되어 있지만, 시장 금리가 뛰어버리면 이 채권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이 질문을 사실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금리나 이자율이 뛰면 왜 채권 가격이 떨어지냐 이 질문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금리가 변동했을 때 이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요거 하나만 더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 이게 나오거든요. 27페이지 하단에 있죠. 근데 화폐의 시간 가치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요 내용이에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이제 서로 교환하는 비율. 결국 이자율이고, 이게 이제 미래로 가면 할증이 되고, 미래 시점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끌고 오면 할인이 되는데, 얼마만큼 할증이 되고 할인이 될 것인지는 결국 이제 이자율, 할인율, 이 비율,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 할인율에 달려 있다. 근데 그때 할인율이나 이자율이나 뭐 수익률이나 모두 위험에 비례하기 때문에 뭐 위험이 커질수록 할인율, 이자율 뭐 다 커지죠. 그렇죠? 근데 위험이 작아질수록 할인율이나 이자율, 뭐 할증률 다 작아집니다. 그런 이제 기본적인 이제 경제적인 원리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자를 통해서 나한테 들어오는 수익과 나로부터 나가는 비용, 지출하는 비용을 비교해서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투자를 하고 수익이 비용보다 작으면 투자를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되게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시간 가치 개념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비용을 100원을 넣고 1년 후에 110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이런 뭐 투자나 사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비용은 100원이고 지출 비용은 100원이고 수익은 110원이에요. 그럼 이거를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가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수익이 더 크니까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게 우리 투자론에서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시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면 시점을 맞춰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1년 후에 110원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바꿔줘야 되죠. 그럼 줄어든다고 했죠. 할인이 되고. 이때 그럼 얼마나 할인이 되느냐는 할인율, 이자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년 후에 110원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확실하게 뭐 위험성 거의 없이 확실하게 발생한다. 그러면 할인율이 위험이 낮으니까 할인율이 낮게 적용이 되고 그럼 할인이 적게 되니까 뭐 110원이 현재 시점을 바꿨을 때 한 105원 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05원이 100원보다 크니까 이거는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미래 발생할 110원이 굉장히 위험이 크다. 불확실하고 잘 못 갚을 것도 같고 막 좀 날릴 것도 같고 막 이렇다. 그러면 위험이 크다는 뜻이고 그럼 할인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할인이 크게 됩니다. 그럼 110원이 뭐 예를 들어서 뭐 90원까지 이렇게 크게 할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100원보다 90원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작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이거는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되게 우리가 복잡한 걸 공부하는 것 같지만 딱 이 원리예요. 그냥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따져서 뭐가 더 클지 계산해서 할지 말지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인데 그 기본적인 개념에는 이제 시간 가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라는 개념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상당히 사실은 중요한 개념이긴 해요. 근데 좀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뭐 책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쓰여져 있거든요. 사실 뭐 28페이지, 29페이지 여기 보시면 뭐 복잡하죠. 뭐 연복리에서 뭐 월복리도 나오고 막 복잡한데 이게 원래 우리 이제 대학원에 가면 부동산 금융적 전공을 하시면 주로 보시는 원서가 있어요. 미국에서 쓰는 원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굉장히 복잡한 네,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대학원 가시면 공부를 하시긴 하는데 네, 우리 지금 수업에서 뭐 이 정도까지는 할 건 아니라서 그냥 최소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만 좀 하고 네, 좀
일종의 맛만 보고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넘어가는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다음 수업부터는 이제 미래 가치를 계산하고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의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영업의 현금 흐름, 뭐 매각의 현금 흐름 뒤에 쭉 나오는데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그런 내용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